저는 그 소개를 좀 드리자면 그 비주류라고 하거든요. 이주민 선교 자체가 비주류이고 우리 농목 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 이주민 선교 하시는 분들의 주가 이제 이주 노동자 사역을 하는데 저는 결혼 이주 여성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이 제가 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주민 사역자들 자리에 앉아서도 비주류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우리 총회에 이주민 사역자들이 80여 분이 계신데 저희 또 모임이 있거든요. 이주민 선교협의회라고 하는 모임인데 거기에서 지금 총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년 임기 마쳤고요. 2번 연임했고 지난 3월달에 있었던 정기총회에서 또 2년간 연임 더 하라라고 하셔가지고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소개는 하도록 하면 전주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입니다. 제가 좀 이제 아시죠? 우리 이주민 선교하시는 분들하고 농촌 선교하시는 분들이 뿌리가 같잖아요. 네, 그래서 뿌리가 같다 보니까 마음은 좀 편합니다. 하지만 교수님 내리시네요. 네. 오늘 제가 좀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농촌사회 변화와 이주민, 이론적 배경, 이주민 선교 실제, 이주민 선교 미래를 향하여인데 앞에 두 단락은 교수님 말씀으로 대체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방금 다 나눈 거고요. 조금 좀 짚자면 우리나라 0.72명인데 2022년부터 사망하신 분이 출생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기되는 부분이 뭐냐면 글씨 바르는군요. 2040년이 되면 생산 가능 연령 가운데 840만 명 정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네, 이런 인구 구조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지방 소멸 위험이 2067년 가면 전국이 다 지방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이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를 많이 낳자라고 하는 것도 대안이 되지만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이주민입니다. 생산할 수 있는 그 인원을 좀 데려오는 것이 그래서 코로나 때 잠깐 주춤했지만 코로나 때 잠깐 주춤했다가 2023년에 코로나 이전 시기를 했고 작년 12월 31일 통계는 265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치하고 이주민이라고 했을 때 수치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265만은 우리나라 가운데 와 있는 외국인을 이야기합니다. 외국인은 국적이 다른 나라 사람인 거죠. 이 외국인이라고 하는 데에는 장기 체류자도 있는 반면에 관광이나 이런 것처럼 잠깐 왔다 가는 인원도 포함된 인원입니다. 한 60만 명 정도 되는데요. 한 200만 명 정도 되는데 또 반면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이 통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국적을 취득한 사람. 이주 여성 같은 경우를 든다면 한 20만 명 정도가 있다 이러면 20만 명은 60만을 빼고 다시 20만 명을 더했다가 또 이주 여성이 낳은 자녀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통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주민 이러면 그 통계를 따로 낼 수는 없지만 한 300만에서 400만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체류 외국인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역별 분표를 보면 아까 교수님께서 수도권이 서울 인구 수도권이 50%라고 했는데 이주민은 수도권의 55% 정도 적적해 있습니다. 지역별로 좀 보면은요, 외국인 주민수가 10만 명 이상인 가운데 총 인구가 5% 이상인 데는 경기, 인천, 충남, 그리고 5만 명 이상 거주하는 충북, 외국인 주민수가 3만 명 이상 거주하는 데는
제주로 이미 5% 이상 거주하는 지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글씨 안 보이시죠? 네. 그 책자 참조해 주시면 좋은데요. 서울은 증가율이 굉장히 좀 떨어졌습니다. 9% 정도. 서울은 1.5% 정도. 이제 외국인들이 서울에 정착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고요. 반면에 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18.5%, 2023년 대비 2024년도에 이런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 주민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코로나 때 그 외국인 혐오 감정이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 인식이 많은 거 아니냐라고 염려를 했는데 오히려 우리 그 인식 조사를 해보면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5.2%, 대체로 긍정적 34.4%에서 전체 합치게 되면 40%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부정적으로서는 한 18% 정도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국민들이 외국인을 바라보는 눈길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제4차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작년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까지 3차 기본 계획을 했고 외국인에 대해서 작년에 4차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개념입니다. 이전에는 노동력을 축원하는 개념으로 외국인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전문 숙련 인구의 다변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외국인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전에는 왔다 갈 사람, 안 가면 안 되는 사람, 반드시 보내야 될 사람으로 외국인을 대했어요.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산업연수생 제도로 저희가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고용허가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고용허가제는 최초에 3년을 비자를 받고 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연장을 할 수 있는데 2년 한 번 연장을 할 수 있는데 2년 10개월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5년 이상을 체류를 하게 되면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이 생겨서 한 번 연장하는데 그것도 10개월 딱 해가지고 개월수를 못 채우게 해서 쫓아내거든요. 근데 그 개념이 이제 4차에서부터 바뀌게 됩니다.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냥 국내에 영주권을 줘서 안치게 하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게 작년서부터 이제 나오는 이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아까 우리 교수님 강의했을 때는 주민 화합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같은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 통합, 정착, 정주를 유도하는 걸로. 네. 그래서 이전에는 뭐 중앙 중심이었다면 이제 지방과의 협력 또 염두에 갖추는 걸로 기본 계획을 짜고 외국인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법무부 장관 작년이었죠. 한동훈 대표가 있을 때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이민청을 신청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민청으로 할지 이민처로 할지는 아직 가닥은 잡지 못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런 기조 아래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이 앞으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담하는 정부 부처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양대 당이 다 공감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은 아까 선교적 교회로는 우리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우리 사회 통합이라고 하면 주민 화합과 마찬가지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역할 가운데 사회를 통합되는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입니다. 사회 자본 이론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고요. 사회복지는 지역사회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설명하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문화적 역량 강화 이론이라는 게 이제 우리 뭐 이주민 영역이겠죠. 이것은 그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적 역량을 이렇게 이주민들이 들어옴으로써 다양한 문화들을 누림으로써 우리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아까 마을 공동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바탕이 되는 것들이고 귀농 귀촌 상담소가 여기에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실제적인 얘기를 좀 여기서부터 좀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얘기 중심으로. 이주민 선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여기서 선교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선교를 복음 전파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죠. 여기 계시는 분들. 이미 상담소를 하시는 분들은 상담소 자체가 선교라고 생각하고 계시니까요. 이주민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파가 아니고 이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사이에 잘 정착하게 하고 우리랑 조화롭게 화합해가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이주민을 하는 것이 이주민 선교의 개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주민 선교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저는 첫 번째 준비 단계에 제일 먼저가 지역 주민에 대한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작업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도 교회 다닌 1년 6개월 딱 하다가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라고는 안 했습니다. 선택을 하라. 이걸 하든지 목회만 하든지 아니면 그 봉사활동을만 하든지 선택을 하라라고 해서 선택을 했는데 아마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에서 복음 전파만이 교회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이주민에 대한 것도 왜 굳이 불편하게, 낯설게, 불안하게 들어온다. 제가 그 결혼유치원 생각할 때 지금은 이제 그런 분 그래도는 적인데 처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제 표현이 좀 그래도 저희 클라이언트 저희 애기 가운데 하나가 남편 따라서 교회를 처음 갔어요. 남편 따라서 처음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갔다 온 그 주간에 저한테 와가지고 막 그 얼굴 표정을 굉장히 말로 할 수 없는 표정이에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교회 딱 갔더니 장로님 한 분이 자기가 베트남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때는 이제 뭐 언어가 잘 소통이 안 될 때입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나 베트남 잘 알아. 내가 베트콩 많이 죽였어.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반은 울먹울먹하는 목소리로 하는 얘기가 내 큰아버지가 한국 분한테 죽었어요. 다행히 그 친구 남편은 한일장신대 교직원이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일 없이 계속 다녔는데 이게 이제 교인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민이 교회로 들어갔다. 또는 우리 마을도 마찬가지죠. 마을 공동체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민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야기가 먼저 나왔다. 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장사를 하더라도 식당을 한다 이러면 모든 서비스를 갖춰놓고 오픈을 해야지. 음식 맛도 그렇고 뭐 청결 상태도 그렇고 위생 상태도 그렇고 서비스가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가게를 오픈해야 되지. 팔다가 손님이 뭐 좀 싱겁다 짜다 뭐다 맛이 어떻다 이러면 맞춰 나가면 되지라고 하면 그 장사가 될까요? 한 번 왔던 손님이 입맛에 안 맞으면 두 번 다시 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주민 선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주민 선교도 인식 개선이 돼서 들어왔을 때 공동체 안에 공동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주민 선교를 나서야 되지.
공동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했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이제 뭐 그 이주민들과 하기 전에 뭐 음식을 서로 교환해서 먹는 행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같이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알아가는 작업들이 사전에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이장님들이나 또는 분녀회장님들,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대상으로 지역사회 리더 교육, 이주민을 바라보는 리더격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인식이라도 최소한 개선을 시키는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주민의 니즈를 파악해야 되는 건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귀농 귀친 인구들이 다양하다고 했는데 저도 다양합니다. 이주민 선교 영역도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결혼 이주 여성은 한국 사회에 대한 입장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뭐 강의는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혼 이주 여성들은 한국 사회에 동화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베트남 냄새가 안 날까가 고민이에요. 이름부터 바꿉니다. 제가 절대 이름 바꾸지 말라고 해도 이름 바꿉니다. 한국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해야 애가 학교 가서도 차별을 안 받고 하니까 한국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한국에 한 5년 있다가 한 10년 일하다가 돈 벌어서 본국으로 귀국하고 싶다. 이 사람들은 문화적인 정체성이 어떨까요? 자기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지키고 싶어 하겠죠. 돌아가야 되니까. 제 있는 공간은 누구한테나 열려 있는 공간인데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왜냐하면 제가 베트남 사람 중심으로 결혼 유지여성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아빠, 여기는 중국 사람 오면 안 돼요. 여기는 우리만의 공간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다른 나라 물어봐요. 라오스는, 캄보디아는, 태국은 거기는 돼요. 근데 중국은 안 돼요. 저희가 이주민 사역하면서 제가 했던 중국에는 딱 한 명이었습니다. 중도 입국 자녀라고 엄마 따라서 온 학생이었거든요. 그 학생 하나만 우리 친구들한테 허락을 받고 그 친구도 없을 때 걔만 따로 했습니다. 그 민족적 감정이 있죠. 비자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 사람들의 그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원래 그 나라의 국가나 또는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다 따라서 이 사람들도 니드가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어 쉽게 우리가 제일 쉬운 게 한국어니까요. 한국어만 생각하더라도 다릅니다. 결혼 이주 여성도 결혼 이주 여성 가운데 달라요. 대학물 먹고 온 친구들이 있어요. 대학물 먹고 온 친구들은 고급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친구들은 교육을 할 때 대학교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요.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나 이런 데에서 나온 대학 교재를 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가르칠 때는 문법 위주로 가르칩니다. 반면에 결혼 이주여성 가운데는 초등학교 졸업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어찌됐든 그냥 빨리 의사소통, 간단한 의사소통이라도 되는 게 나은 친구들도 있어요. 같이 놓고 교육한다? 힘듭니다. 목적하는 게 달라요. 아까 정주형 외국인을 정부 정책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다르게 지금 이제 국내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고 있고요. 그 길이 넓혀지고 있고요. 그 친구들도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한국어 국적 시험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혼 이주 여성을 예로 들면 이 친구들은 언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낮에 하는 게 좋겠죠. 이주 노동자들은요. 저녁에 하는 거 또는 주말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또 다양한 니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국어 한다 해서 한국어가 아니고 다양한 니드를 가지고 있고, 또 결혼 이주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낮에 공부를 하니까 저한테 공부하는 것보다 더 좋은 데가 있습니다. 뭐냐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거예요.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면 국적 시험 볼 때 시험 면제가 됩니다. 제가 굳이 데리고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저는 어떤 애 친구 마냥 사회통합 프로그램보다 더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 사회통합 프로그램 못 따라가는 애들, 요 친구들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냥 일반 애들 거기 가서 하는 게 나아요. 저한테 하는 것보다. 반면에 이주 노동자들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죠. 시간당 안 맞죠. 네, 그래서 그런 그 리드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주민들이 어떤 리드를 가지고 있느냐를 분석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그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공동체에 소속되는 소속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뭐 한국어 교육이냐, 뭐 지역 교육이냐, 구제냐, 아까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상담소가 해야 될 역할이 그 소속감 문제인 것 같아요. 마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주고, 마을 공동체 일원으로서 역할을 맡겨주고, 요 역할을 하는 거.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농촌에서 한 사람이 도시화해서 도시에 갔다가 그 이주, 그분들도 이주민이었죠. 이주했을 때 외로움. 아까 그 볼링어로 제가 말씀하셨는데 그 외로움을 도시교회가 소속감을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면 이주민에 대해서도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방법이 어떤 서비스 구제 물질적인 도움보다는 소속감을 제공해 주는 거. 이건 다 공통입니다. 다 필요로 해요. 이주민들. 이 이주민이 무엇을 정말로 필요한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적 물적 자산을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 지역에 이주 노동자들이 있고 이 친구들이 영주권을 바라보고 있다. 한국어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한국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원이 우리 주변에 있는가? 없다면 목사님들 하셔도 되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이주민 선교한다고 한국어 교육한다고 그러면 단어 가르치고 계세요. 단어는 사전 찾아보면 됩니다. 안 가르쳐 주셔도 돼요. 문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거든요. 문법 가르쳐 주시려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교에서 나온 책 가지고 목사님들이니까 한번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법 알고 문법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네. 인적 물적 자원들 파악해야 되는데 이 인적 물적 자원이 내가 얼마나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 컴퓨터를 가르쳐 달라고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고용지원센터를 연결해 줍니다. 왜? 거기 가면 교통비 30만 원씩 줘요. 네, 한 달에 30만 원씩 줘가면서 컴퓨터를 가르쳐줘요. 제가 가르치면 제가 30만 원 주고 가르칠 수 없어요. 컴퓨터 기자재 자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인적 물적 자원을 내가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그 지역에서 이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파악하면 됩니다. 상담도 저는 이제 어디 가면 제가 소개할 때 이혼 전문 목사라고 하는데 주례본 것보다 이혼시킨 게 더 많아서 그렇거든요. 네. 이혼도 제가 상담을 들어보면 이건 누가 봐도 이혼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이주 여성 상담도로 보냅니다. 근데 요건 애한데 그런데 가면은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혼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면 그건 이제 제가 직접 갖고 합니다. 그렇듯이 지역에 어떤 자원들이 있는가,
어떤 자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도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가능한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가 저희 이주민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주민 선교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결혼 이주 여성 같은 경우에 결혼 이혼하는 대표 제일 큰 이유가 고부간의 갈등입니다. 시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이주민 며느리인데 요거 목사님이 직접 못합니다. 중개 안 되죠. 그럴 때는 저희들 부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요거 아까 제가 다 드렸고요. 네. 다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요 부분을 교회가 소속감 정서적 지원. 그래서 정착하는데 정주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우리 귀농귀촌 상담소에서 귀농귀촌인들에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이분들한테도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예, 더 중요한 건 요 소속감 정서적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뭔가를 해줘야 될 대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같이 가야 될 그것이 오히려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건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다 함께 희망을 심고 사랑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이주민 선교의 미래를 향하여 내용 정리된 거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상담소가 저는 오늘 보니까 다 그 교회들을 또 다 같이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 이주민과 마을과 교회와 또 저희 총회 이주민 선교 협의회와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의 여러 기관들의 중심으로서 거점으로서 역할을 해서 이게 이미 지역에서 5% 넘게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 빼고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분들도 포함해야 진정한 의회 마을 공동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